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어요. 사장님, 제발요. 저희 회사 여기 5년째 입점했어요. 매출도 좋고 매출이 좋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제발 합의할 수 있잖아요. 합의요? 아버님한테 사과부터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요일 저녁이면 나는 늘 같은 일을 합니다. 중학교 과학 선생으로 수업을 마치고 근처 신협에 들러 현금을 찾아요. 하얀 봉투에 넣고 겉에 한 줄을 적습니다. 어깨 펴고 따뜻하게 드세요. 이 봉투를 들고 가는 곳은 제 차가 있는 지하 주차장이 아닙니다. 대형 쇼핑몰 지하 하역장이에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을 만나러 가는 거죠. 바로 제 장인어른 민도현 씨입니다. 올해 69이세요. 아버님은 작년에 어머님 장례를 치르신 후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혼자 계시는 게 힘드시대요. 낮에는 집에서 자고 밤이면 이 하역장에서 야간 물류 안내원으로 일하십니다. 화물차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짐을 내리는 순서를 조정하는 일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쿵쿵거리는 소리와 차들의 경적 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금속 냄새도 코를 찔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표준 작업서도 못 읽는 주제에 뭘 안다고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쿵 무거운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제 심장도 덩달아 쿵 내려앉았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30명은 좋게 서 있을 법한 넓은 통로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윤상우, 41살. 이 쇼핑몰에 입점한 패션 브랜드 리버스코트의 운영팀장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서 있는지 보고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었어요. 윤상우는 재고 상자를 발로 툭툭 차며 트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브랜드 통로에 다른 회사 차가 섰잖아요. 이게 몇 번째예요?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아버님은 허리를 굽히고 계속 사과하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옮기겠습니다. 하지만 윤상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버님의 목덜미가 보였거든요. 거기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희미하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알 수 있는 흉터. 그 흉터에는 사연이 있어요. 아버님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30살 무렵 동네 골목에서 불이 났대요. 남의 가게였는데 안에 사람이 갇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가셨대요. 그때 뜨거운 철문에 목이 닿아서 생긴 상처라고 가끔 술 한잔 하실 때 말씀해 주셨죠. 내가 그냥 지나쳤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그런 분이 지금 저 젊은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상우의 손이 휙 움직이더니 아버님이 쓰고 계시던 모자를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제 귀에서 피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게 아니라 쿵쾅쿵쾅 북처럼 울렸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멈췄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선생 생활 20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것.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 발짝씩 다가갔습니다. 윤상우는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이게 며칠째예요?
우리 물건 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나는데. 그때 하역장 한쪽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눈짓을 했습니다. 정아라 씨 63. 이곳 주간 안전관리원이에요. 낮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왜 저녁까지 계신 걸까요? 정아라 씨는 저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사물함 쪽으로 가더니 뭔가를 꺼내서 제게 건넸어요.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작업용 바디캠이라고 쓰여 있었죠. 지난주부터 이상했어요. 정아라 씨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자꾸 트집 잡더니 오늘은 너무 심해요. 오늘은 확실하게 남겨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구나. 오늘만 유난히 심한 게 아니라 계속 이래왔구나. 저는 바디캠을 가슴에 달고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윤상우는 여전히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규정 위반이라고요. 이러면 우리 계약 조항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의 위치를 보니 CCTV 사각지대에 서 있는 거예요. 천장에 달린 카메라가 정확히 찍을 수 없는 각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가서 윤상우 앞에 섰습니다. 방금 근로자를 밀치고 모자를 떨어뜨렸죠.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안전관리자 이페아의 상황 정리하십시오. 윤상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목에 걸린 교사 신분증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선생님이면 학교 교무실로 가세요. 여기 물류는 우리가 룰이에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툭툭 찔렀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아버님이었습니다. 건우야, 괜찮다.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았어요. 힘이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팔을 빼고 아버님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이건 소란이 아니에요. 안전과 존엄의 문제예요. 그리고 다시 윤상우를 봤어요. 지금부터 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풀릴까요? 증거는 확보했지만 상대는 큰 브랜드 팀장입니다. 과연 정의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윤상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정아라 씨를 불렀습니다. 안전관리실로 가시죠. 지금부터 정식으로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윤상우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어요. 뭘 기록해요? CCTV 봐요, CCTV. 아무것도 안 찍혔을 텐데? 맞아요. 그는 정확히 사각지대에 서 있었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제 가슴에 달린 바디캠을요. 안전관리실은 하역장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정아라 씨가 컴퓨터를 켜더니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화면에는 채팅 내용이 가득했어요. 윤상우가 관리팀에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우리 브랜드 통로 고정해 주세요. 다른 차들은 돌아가게 하고 우리 가게가 백화점 매출 1위 될 때까진 길 터놔야죠. 뭐, 안 된다고? 그럼 관리소장한테 바로 전화할게요. 저는 놀랐어요. 이게 며칠 전부터가 아니라 몇 주 전부터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정아라 씨가 다른 파일도 보여줬습니다. 하역 스케줄표였어요. 원래는 모든 브랜드가 순서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공평하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차만 먼저 대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그 옆에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리버스코트 화물차가 통로 한가운데를 막고 있는 사진. 다른 차들이 좁은 길로 빙 돌아가는 사진. 지난주에는 이것 때문에 사고 날 뻔했어요. 정아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게차가 급하게 피하다가 상자를 떨어뜨렸어요.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지만요. 저는 보고서를 썼어요. 위험하다고, 이러면 큰일 난다고.
그럼 관리소장은 뭐라고 했어요? 정아라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명을 안 해줬어요. 큰 입점사랑 마찰 생기는 건 곤란하대요. 조용히 넘어가라고. 저는 화면을 계속 봤어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아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정아라 씨가 USB를 꺼냈어요. 사실 저도 준비했어요. CCTV 백업 파일이에요. 원래는 2주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데 제가 따로 저장해뒀어요. 왜 진작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저도 계약직이거든요. 괜히 나섰다가 제가 잘릴까봐. 정아라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도연 씨, 좋은 분이에요. 항상 젊은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하시고 힘든 내색 안 하시고 그런 분이 저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저는 정아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까 녹음한 파일이 거기 있었죠. 윤상우가 고함치고 모자를 떨어뜨리고 저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모든 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이걸로 신고서를 쓸 수 있을까요? 정아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그리고 안전규정 위반도 명확해요. 우리는 함께 신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안전관리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깔끔한 트렌치 코트를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죠. 정아라 씨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사장님, 이 쇼핑몰 건물주 강미선 씨였어요. 평소에는 이 지하까지 내려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신 걸까요? 미선 씨는 우리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윤상우의 행동, 아버님이 당한 일, 그리고 우리가 모은 증거들. 미선 씨는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역장에 계실 거예요. 미선 씨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도 따라갔죠. 하역장으로 가는 길에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어요. 아버님의 모자였습니다. 아직도 거기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미선 씨가 그 모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버님께 다가갔어요. 아버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화물차를 안내하고 계셨죠. 모자도 없이 미선 씨가 모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떨어뜨리셨네요. 아버님이 모자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인사하셨어요. 그런데 미선 씨는 아버님을 계속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이상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물레동에 사셨어요? 아버님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30년 전쯤 거기 골목에서 불이 났었죠. 공방 화재. 아버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문 안에 갇혀있던 사람. 저였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도 미선 씨도 서로를 그냥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미선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누군가 제 손을 잡아서 끌어냈어요. 뜨거운 철문을 맨손으로 밀어내고 저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미선 씨가 아버님의 목덜미를 보았습니다. 희미한 화상 흉터. 평생 잊지 못했어요. 그 손을. 이게 무슨 일인가요? 3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아버님이 구해낸 사람이 바로 이 쇼핑몰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전관리실로 가시죠. 지금 당장. 우리는 다시 안전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선 씨가 앞장서고 우리가 따라갔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미선 씨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정 선생님, 모은 자료 다 보여주세요. 정아라 씨가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쭉 나타났습니다. 채팅 기록, CCTV 영상, 사진들, 위험 보고서. 미선 씨는 하나하나 천천히 봤어요.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였죠?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말로만 그랬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미선 씨가 한 채팅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가게가 매출 1위 될 때까진 길 터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는 공용시설이에요. 누구 하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험 보고서를 봤어요. 서명 칸이 비어 있는 걸 보더니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서명 안 했다고요? 네. 입점사와 마찰이 생기면 곤란하다고. 미선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리소장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쯤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미선 씨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김 소장, 지금 당장 안전관리실로 내려오세요. 지금 바로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었죠. 10분 후 관리소장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 미선 씨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관리소장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입점사가 통로를 한 달 동안 점거했다? 위험 보고서에 서명을 안 했다? 근로자가 폭언과 모욕을 당하는데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다? 그게 리버스코트가 워낙 큰 브랜드라. 큰 브랜드면 법 위에 있습니까? 미선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화가 났을 때 더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당신은 관리소장이에요. 이 건물의 안전과 모든 근로자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돈 많이 내는 입점사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관리소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윤상우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저를 부르는 거죠? 그는 아직도 당당했어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죠. 미선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윤 팀장님, 앉으세요. 아니, 저 바쁜데요. 지금 출고 시간이. 앉으라고 했습니다. 미선 씨의 목소리에 뭔가가 있었어요. 윤상우도 느낀 것 같았어요.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죠. 여기 좀 보시겠어요? 미선 씨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윤상우의 채팅 기록이 쭉 나왔어요. 이거 제가 쓴 건 맞지만 계속 보세요. 다음은 CCTV 영상이었어요. 윤상우가 통로를 막고 있는 영상, 다른 차들이 돌아가는 영상, 그리고 오늘 아버님의 모자를 떨어뜨리는 장면. 이것도 보시죠. 이번에는 제가 찍은 바디캠 영상이었어요. 윤상우가 고함치는 소리, 아버님을 밀치는 모습, 저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윤상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건 CCTV 사각지대였는데 바디캠도 있다는 건 몰랐죠? 미선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 팀장님, 우리 쇼핑몰 입점 계약서 7조 사망 읽어보셨나요? 7조 사망이요? 입점사는 시설 및 근로자에 대한 폭력, 모욕, 안전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윤상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어요. 미선 씨가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와주세요. 계약 해지건으로. 사장님, 제발이요. 저희 회사 여기 5년째 입점했어요. 매출도 좋고, 매출이 좋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미선 씨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폭행과 업무방해로 신고합니다. 증거 자료 다 있어요. 윤상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제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합의할 수 있잖아요. 합의요? 아버님한테 사과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합의는 피해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법무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도 왔어요. 윤상우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관리소장을 봤어요. 김 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징계위원회 회부입니다. 한 달간 정직 후 보직 해임. 사장님,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미선 씨가 아버님을 봤습니다. 도연 씨, 제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이었어요. 아버님은 불편해하셨지만 미선 씨가 편하게 앉으라고 하셨죠. 도연 씨, 여기서 계속 야간 근무하실 필요 없어요. 예. 시설 안전감시관으로 전환하세요. 계약직이지만 주간 근무에 수당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안전교육도 받으시면 돼요. 아버님이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그냥 제가 빚을 갚는 거예요. 30년 전 그날 제 목숨을 구해주신 거 이제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미선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28이었어요. 작은 공방을 운영하던 초보 사업가였죠. 그날 불이 나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도연 씨가 절 살려주셨으니까. 아버님도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당연한 일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미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위분도 고마워요. 오늘 용기 내주셔서 그리고 제대로 처리해 주셔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옳은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정아라 씨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안전교육 담당으로 승진했습니다. 더 이상 계약직 신분 때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날 저녁 모든 일이 정리됐습니다. 윤상우의 회사는 계약이 해지됐고 다른 지점 입점도 전부 보류됐어요. 다른 쇼핑몰에서도 소문을 듣고 계약을 재검토한다고 했죠. 법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버님이 이제 밤에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저녁 저는 다시 쇼핑몰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봉투가 아니라 장바구니를 들고요. 따뜻한 찐빵과 생강차를 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하 하역장이 아니라 1층 관리사무실로 갔어요. 문을 열었더니 형광조끼 대신 깔끔한 재킷을 입은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가슴에는 시설 안전감시관이라는 네임 패치가 달려 있었어요. 건우야, 왔구나. 아버님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아버지, 어때요? 낮에 일하시니까. 좋아. 낮에 보니까 다 다르더라. 햇빛도 들어오고 그늘이 없어. 아버님은 손에 점검표를 들고 계셨어요. 시설 안전 순회 점검 일정표였습니다.
오늘 소화기 점검하고 비상구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안전 확인했어. 나한테도 이런 일이 맞는 것 같아. 정아라 씨도 옆에 계셨어요. 그녀도 새 재킷을 입고 계셨죠. 안전교육 담당이라고 써 있었어요. 도연 씨가 일을 너무 잘하세요. 꼼꼼하시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뭘 안다고요. 정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걸요. 두 분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관리소장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정직 후에 보직 해임됐어요. 지금은 일반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대요. 새로운 소장님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윤상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폭행과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의 회사 리버스코트는 이 쇼핑몰뿐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도 계약이 해지됐죠. 업계에서 소문이 퍼져서 새로 입점하기도 어려워졌대요. 자업자득이지 뭐. 정아라 씨가 말했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법이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아버님과 함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건우야, 미안하다. 왜요, 아버지? 나 때문에 너까지 고생했잖아. 괜히 일 키우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고생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규정은 약자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존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이 많든 적든, 높은 자리에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요.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너한테 많이 배운다. 정말로.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렸어요. 미선 씨였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죠.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안부 인사 겸 교육 수당 서류 가져왔어요. 그리고 미선 씨가 아버님을 봤어요. 그날 물레동에서 나를 끌어낸 그 손,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죠. 이제야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미선 씨가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건 개인적인 선물이에요. 안전교육비 지원금이에요. 마음껏 공부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가르쳐 주세요. 아버님은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아버님은 결국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한 사람은 목숨을 구해줬고, 한 사람은 그 은혜를 평생 기억했죠. 사장님, 그날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힘들었어요. 화재로 공방을 잃었고 다시 시작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키웠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미선 씨가 창밖을 봤어요. 그날 도연 씨가 절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없었을 거예요. 제 인생 전부가 그날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냥 제 양심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위험한데 뛰어드는 것. 남의 일인데도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용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용기란 뭘까? 큰 일을 하는 게 용기일까?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것. 부당한 일을 보고 나서는 것. 옳은 절차를 밟는 것. 증거를 모으는 것. 신고하는 것. 이 모든 게 용기예요. 작지만 중요한 용기. 건우야. 아버님이 저를 불렀어요. 네, 아버지. 너도 오늘 용기를 냈어. 나를 위해서. 고맙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환한 식탁이었죠. 아버님의 얼굴에서 피곤한 기색이 사라졌어요. 밤새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건우야, 내일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 해줘. 무슨 이야기요? 규칙이 왜 필요한지. 규칙이 불편한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달이라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규칙이 뭘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귀찮은 거요? 아이들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규칙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있어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한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줄게요. 저는 지난주 하역장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물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요.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녹음이요. 맞아요. 증거를 남긴 거예요. 감정적으로 화내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기록을 남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증명하려고요. 정확해요. 정의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절차를 밟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부당한 일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작은 용기를 내세요.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거나 부모님께 말씀드리거나 필요하면 증거를 남기세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선생님, 무섭지 않았어요? 솔직히 대답했어요. 무서웠어요. 상대가 큰 회사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용기에서 시작돼요. 녹음 버튼 하나 누르는 것. 신고 전화 한 통 하는 것. 옆 사람 손잡아 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모여서 세상을 바꿔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용기 낼게요. 제가 본 부당한 일,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게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선생님이 항상 내 편이야.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목요일 루틴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봉투가 아니라 편지였어요. 아버지, 내일도 밝은 시간에 뵈어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이 작은 하역장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많은 걸 바꿨구나. 아버님은 이제 낮에 일하세요. 정아라 씨는 정규직이 되었어요. 부당한 사람은 처벌받았어요. 그리고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배웠어요. 정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의 존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 목요일 저녁 하얀 봉투는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대신 따뜻한 편지가 오가는 날이 되었죠. 아버님의 목덜미에 있는 오래된 흉터. 그 위로 이제는 밝은 햇살이 비춥니다. 어둠 속에서 일하던 분이 이제는 빛 속에서 웃고 계세요. 그게 제일 기쁩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